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공수처는 출범을 못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공수처 출범의 핵심인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부터 거부하고 있고 여당은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수처 출범,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관련 법률이 시행됐지만 정작 공수처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공수처 출범 최대 난제는 공수처장 임명.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이 가능한데 추천위에 교섭단체 야당목 2명이 포함됩니다. 결국 미래통합당이 위원 2명 추천을 거부하면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해야 하는 자리인 공수처장 임명은 불가한 상황으로 이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의 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는 위헌 심판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협조할 수 없다는 야당과 공수처 출범 연기는 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까지 내세워 압박하고 있는 여당.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연내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수처 출범의 쟁점을 살펴보고 꼬인 정국을 풀 해법은 없는 것인지 집중 토론해봅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이 7월 15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공수처는 막상 출범 못하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논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좀 간단하게 모두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먼저 좀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법이 이미 통과가 돼서 7월 15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이 공수처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줄이고 또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설계된 기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많이 동의를 해주셨고 찬성을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기구의 출범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수처가 출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박민식 의원께서는 이 공수처 둘러싼 현재 어떤 대립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제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 벌써 6개월 넘었죠. 근데 사실상 여당이 강행 처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탄생 배경이 그렇게 말끔하지가 못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운영하는 때라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국민의 기본권하고 아주 직접 관련되는 국가의 권력기관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뭔가 첫 단추를 꿰맬 때 잘 매야 되는데 탄생도 그렇게 강행 처리해놓고 다시 또 운용도 이렇게 군사 작전하듯이 하는 게 맞냐?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건물이 부실 건축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사람 보고 와서 살아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건물이 부실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우선 고칠 거는 고치고 옆집 이웃집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깔끔하게 한 뒤에 사람들 보고 들어와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네. 조금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임지봉 교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지요? 네, 공수처는
부패방지법이라는 법률 안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두자는 그런 내용으로 입법 청원을 한 것이 출발이었고요. 네네. 작년 말에 통과될 때까지 23년이 걸렸습니다. 항상 70%, 80%를 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한 법안입니다. 공수처. 그런데 그 법을 통과시키는데도 23년이나 걸렸는데 법을 통과시키고 이제 시행을 하려니까 네. 또다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 안 돼가지고 공수처가 시행이 지난 7월 15일이었는데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립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국회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하고 법으로 통과된 이 공수처를 지금 하루빨리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행도 어려웠는데 출범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고 빨리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장효식 교수께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예전부터 이제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가지고서 뭐 검찰 내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라든지 혹은 검찰총장 임기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이제 약 처방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수술이라도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뭐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개혁이 실패했다면은 공수처 도입이라는 좀 극단적인 조치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제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공수처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공수처법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통과된 법에 그렇죠. 네. 뭐 조금 전에 이제 임지봉 교수님 어떤 그 공수처법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이건 개헌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개헌에 대한 찬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에 개헌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여야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공수처법도 공수처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의 문제점들을 갖다 어떻게 네. 다듬을 거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 과정에서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서두르기보다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예. 말씀이시고 법 자체는 이제 반대하시지 않지만 그런 도입은 그렇지만 이 네. 법 내용이 내용에서 문제다. 보완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정부 여당 입장이 좀 서두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천위원 추천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추천한 장성근 변호사가 뭐 박사방 공모를 변호했다 이래서 사임했고 박경준 변호사 다시 추천했죠. 네네. 물론 지금 이제 뭐 말씀하셨는데 일단 봉수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우선 이 공수처 설치법, 공수처법 관련돼서는 부칙에 이제 그 법 시행 전부터 준비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이야기는 굉장히 그 많은 국민분들의 열망과 바람으로 이 기관이 출범하는 만큼 법 시행 시점에 되도록이면 기관이 설립돼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취지였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설립 준비를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막 너무 서두르는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지금 뭐 위헌성 논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처장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기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지금 좀 더 그 법안을 살펴봐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협조를 안 하고 계신데 네. 사실 이제 그 처장의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야당에게 비토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당이 네. 반대하는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후보 자체가. 그렇게 야당이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걸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적하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위헌성 관련돼서 대부분의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게 6개월 전에 그 패스트 트랙 처리 과정에서의 사보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위헌적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건데 이미 헌재가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 내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논쟁거리는 이미 없어졌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건 정치적 쟁점화 시킬 것이 아니라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법에 시행되는 법에 따라서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위원 추천한 건 뭐 당연한 절차다. 네, 맞습니다. 야당도 따라달라 이런 말씀이시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 이 출발 자체가 아까 박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 사기특위에서 두 가지 트랙으로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됐거든요. 네. 하나는 공수처고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검찰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 수사권이 거의 대부분 경찰로 이제 이양되게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가 맞느냐, 아니면 권한을 가져간 경찰에 대한 견제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느냐. 네.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공수처의 조직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네. 수사처 검사가 25인 이내, 수사관은 40인 이내입니다. 이 조직 가지고서 과연 권한 범위에 속하고 있는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를 갖다 수사할 수 있느냐? 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이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선별과 관련해서 또 많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과연 이 시스템으로 그대로 공수처를 가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이걸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우려사항을 좀 보완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말씀 듣고 좀 우리 임지봉 교수님. 네. 헌법 소원이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물론 시행일자는 지났습니다. 시행일자가 지난 거하고 법이 시행됐다고 하는 건 뉘앙스가 좀 다르죠. 네. 자, 그런데 만들 때도 그렇게 막 작전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절박한 문제냐. 사실 국민들 물어보면은 다 찬성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물어보면 지금 부동산 문제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네. 네. 뭐 의견 좀 다를 수 있겠죠. 그 예. 부분은. 예. 그래서 뭐 어차피 그래서 만들어진 마당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사실 패스트트랙 한 때부터 시작해서 여야가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습니까? 없었다고요. 그리고 네. 추천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추천위원 할 때도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반대하면은 사실상 어렵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야당의 의견을 기다려야죠. 네. 야당을 자꾸 설득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야당이 계속 반대하면은 추천위원 6명 뭐 하는 그 규정을 바꿔서 네. 법 자체를 바꿔서 그냥 우리 단독으로 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이것은 압박이지 네. 대화의 자세가 아닙니다. 근데 언제까지 또 기다릴 수는 아니 없는 거 그런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네네. 국민의 대표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시행일자가 몇 월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그 시행일자를 반드시 지키지 뭐 대부분은 지키지만 지키지 네. 않은 사례가 많이 있어요. 네, 하여튼 뭐 법은 이제 공포 6개월 경과부터 이제 시행한다 했으니까 시행은 됐고 예. 이제 공수처가 출범을 못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야당의 어떤 그 뭐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아니, 아니면 법을 여당에서 만들 때부터 네. 시작해서 또 지금 문영의 첫 단추를 매낼 때까지 네. 한 번이라도 야당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협의가 없었다, 진짜 그러니까 협의가. 지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 법안의 도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 있는 인사들조차도 위헌성을 많이 네, 제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다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임지봉 교수께서. 아까 장 교수님께서 이제 공수처가 지금 법에 할 것 같으면 공수처 검사가 처장, 차장 포함해서 25명 이내, 예. 또 수사관이 40명 이내. 그러니까 결국은 65명이 이제 최대치인 거죠. 너무 작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예. 저도 조금 규모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워낙에 야당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에 일단은 작은 규모로도 출범을 하자는데 네. 의의를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출범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공수처법이 12월 30일 날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도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저도 많은 토론회에 나갔습니다만 그 당시 법무부 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법 공고안을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네. 그 공고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수처가 한 130명 규모로 돼 있는 그런 검사 수사관 포함해서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30명이라고 하니까 반대하는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너무 규모가 크다. 메머드급 기관이고 이거 권한도 크기 때문에 이거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
라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범을 위해서 소규모라도 출범을 하기 위해서 65명으로 지금 출범을 하는데 이번에는 또 이게 너무 작다. 그래서 공수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30명은 많고 65명은 너무 적고 그러면 그 중간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출범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어떤 위헌 말씀하시고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그러니까 뭐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하셔서 뭐 제가 좀 너무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국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찌됐든 법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한쪽 당은 수긍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매번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보통 결과가 나오는데 한 1년 6개월에 3년도 걸릴 수 있죠. 네. 그럼 모든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한 정당이 반대만 하면 결국 시행을 다 막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논리가 되면. 우리나라가 그런 권력 분립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국회에서 활동하는 공당이 자꾸 이런 식으로 정치 영역에 사법을 끌어들이고 하는 것 자체가 대화를 오히려 막는 거죠. 네.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러면 공수처법에 이런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으니 협상을 하자라고 하시든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법 20대 국회 때 협상했을 때도 논의가 없었다? 아닙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서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계속 하려고 했었죠. 네. 그런데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뭐 받아들였던 게 이제 비토권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받아들였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국회법에서 예정했던 최종적인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를 밟은 겁니다. 이게 무슨 위법적인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는 미래통합당도 동의했던 국회법 조항이에요.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거 아닙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일단 뭐 효력은 발생한 거죠. 네. 네, 아직 그에 따라서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았을 뿐인데, 자, 박민식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거지만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뭐가 어떤 점이 문제가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건지. 혹시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통합당에서는 이거 위헌이다 고쳐보자 이렇게 좀 하실 의향은 없는 것인지. 저도 그 대화를 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간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뭐 이럴 때는 다 아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이게 어떻게 해서 공수처법이 통과됐냐. 문재인 대통령의 제가 정확하게 뭐 국정 제1호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이 쉽게 말해서 소수 야당하고 집권 여당이 짬짬이가 되어서 주고받고 해서 통과된 겁니다. 네. 근데 절차상은 뭐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용상은 어떤 점이 좀 내용상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것이 도대체 공수처 주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아니 입법부예요, 사법부예요, 행정부예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네. 우리가 조직을 구성하고 권력기관을 만들 때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헌법상의 권력 분산과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공수처장은 도대체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서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될지가 없어요. 이 명분이 원래 검찰의 무소불위의 검찰, 또 검찰의 그 선택적 수사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렴풋이 보면 뭐 숫자는 아직은 미미하지만 규정상으로는 훨씬 더 강력한 사정기관의 탄생이다. 네. 그야말로 통제불능, 내후년에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정권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공수처장이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네. 선택적으로 수사를 해서 사실은 이 공수처의 출범의 명분이 되었던 그런 검찰 개혁이라든지 선택적 수사를 막는다는 이런 거하고는 정반대로 네. 작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뭐 개별적인 조항이 앞서가지고서 이 공수처법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한 5가지 정도 있다고 5가지요. 생각합니다. 네. 첫째로는 아까 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박준영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이거는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치검찰의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제 좀 그 문제를 피해보자. 네. 통제하자라고 했는데
여전히도 이제 공수처가 정치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는 상당히 높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조직 가지고서 과연 제 기능을 하겠느냐. 뭐 아까 임종원 교수께서는 아니 그러면은 이거 처음부터 크게 하자는 건 반대고 작게 하자는 건 또 문제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실제 제도라고 하는 건 한번 들여놓고 나서 이거 문제 있으니까 바꾸자라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거 실패다. 때려치자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처음부터 제대로 안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주로 이제 규모 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규모와 관할 범위. 이 두 관할 개가 범위. 서로가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관할은 굉장히 넓으면서 네. 규모는 작다. 네. 관할을 줄이든지 규모를 키우든지 해서 서로 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매치가 안 되고 있다는 네. 거죠. 세 번째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검찰 개혁, 검찰 통제 얘기를 했는데 검찰 권한 크게 축소돼 버렸거든요. 네. 수사권 없고 이제 기소권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맞춰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네. 네. 네 번째는 박민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사건 이첩과 관련해 가지고 선택적인 수사를 하게 되는 네. 뭐 이거는 내가 하고 이거는 안 하고 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왜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그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 끊임없이 제기가 될 거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법률상의 독립기관입니다. 예, 헌법상의 독립기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법률상의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위헌성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데 네. 법률상 독립기관의 선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건데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것도 있으니까.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기관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고 정도를 네. 하는 이런 것인데 이 공수처의 권한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큰 공수처의 권한에 비춰봤었을 때 이게 어떤 삼권 분립의 틀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느냐. 네. 네. 헌법 스스로가 인정한 예외라면 근데 이제 선관위 같은 네. 이런 경우라면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는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선관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위헌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선관위 것이죠. 같은 경우에 네. 있어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선관위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수사권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선거 관리인데 그런데도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이 3인씩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균형을 잡는데 공수처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 뭐 한꺼번에 다 말씀하실 수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예, 공수처의 정치화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장 교수님 지적, 오르신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수처법 통과 전에 야당이 공수처 도입을 반대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공수처장을 통해서 네.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그런 도구로서 공수처를 악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도입에 반대가 야당으로부터 많았던 것이고요. 네.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수처장부터 국회에서 그것도 여야 합의로 뽑게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법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러한 공수처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조항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 3조 네. 네. 사망을 보시면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서 업무보고, 자료 제출이라든지 일체 공수처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행위를 네. 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려는 있지만 분명히 안전장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처장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 합의가 있어야지만 처장 후보가 될 수 예, 있게.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또 공수처 검사 등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내 인사위원회에서 뽑게 돼 있고요. 네. 인사위원회 위원이 7명인데 그 7명 중에 2명 다시 야당이 추천한 인사위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뿐이 아니라 그 이외 공수처 검사라든지 수사관이라든지 야당이 그 야당이 추천한 위원을 통해서 인사위원회에 관여하기 때문에 공수처의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법상으로는 확보돼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좀 예, 더 말씀. 덧붙이면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 중에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 네. 이 상설특검법에서 특검을 어떻게 후보를 추천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역시 똑같이 7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야당이 2명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7명 중에. 그러니까 거의 구조가 비슷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그리고 과거에도 미래통합당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근데 심지어 거기에 덧붙여서 이 공수처법은 그 2명의 야당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야당이 추천한 위원이 찬성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후보조차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설특검법보다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네. 근데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비판도 안 하시고 하시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된 장치들이 보강되어 있는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납득이 안 되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이건 막강한 그 어떤 권한을 가진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헌법상 그렇죠. 법률이 근거가 없다. 예, 헌법상 독립기구로 명시가 돼 있지 않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법률상 독립기구 만들 수 있고요. 근데 권력기관이고 권력기관이 아닌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약간 숫자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7차례 이상 특검을 했었어요. 특검이 있었죠. 예. 그리고 특검의 규모가 지금 이 공수처 규모 정도 되거나 좀 더 큽니다. 그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국회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특검을 발동시켜서 길게는 1년, 뭐 짧게는 3개월 이렇게 활동을 하게 만들었던 거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모는 이 공수처 규모와 비슷하거나 더 크거나 했단 말이죠. 그때 아무런 문제 제기 안 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헌재에서도 그런 특검 다 합헌이다라고 판결 내린 적이 예, 있습니다. 예. 듣고. 예. 예. 잠깐만 듣고 이렇게 말씀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규정을 봤습니다. 3조에 이제 그 대통령이다, 뭐 대통령 비서실이다 일체 관여 못하도록 그 규정은 뭐 저도 그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법전에 그런 조문이 있다 손 치더라도 실제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사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전에 아무리 있다 손치더라도 어떻든 공수처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사적으로라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물밑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충분히 역대 사례를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만약에 그 규정대로 간다 하면 출범 초기에는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이 공수처장이 정말 한 10년쯤 돼가지고는 이제 정말 뭐 대통령이든 사법부든 국회든 아무도 통제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 내지는 공수처장의 그 정치적 그 중립성에 상당히 좀 회의적이고 네. 우리가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불신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선의나 양심에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특검을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검이란 것은 뭐 상설 특검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특정한 그 사건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시간을 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공수처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 포괄적입니다. 공수처장이 마음먹고 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수사할 수 있고 네, 또 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도 이제 거기 스타 가져와 하면 줄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네. 또 검찰이나 경찰에서 무슨 수사 사건을 인지했을 때는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야말로 수사에 관해서는 공수처장이 검찰총장보다 훨씬 강력한 네. 그런 지휘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검과 다르다. 뭐 반론 있으면 좀 재미있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3조 말씀하시니까 3조가 있지만 3조와 상관없이 정권과 교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정권과 뭔가 정권의 어떤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문제다. 또 조금 지나시니까 통제를 안 받을 수 있어서 문제다. 아니 그렇죠. 그럼 통제를 받아서 문제고, 통제를 안 받아서 문제고, 아니 그렇기 규모가 때문에 커서 문제고, 규모가 작아서 문제고. 아니 우리 박 의원님 말씀 그 진위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출범 당시에는 통제 안 받는 그런 가능성이 좀 적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10년쯤 지나서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가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제가 검사 출신입니다. 제가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특수부에 있어봐야 한 중앙지검에 한 2년밖에 못 있습니다. 정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법에는 공수처 검사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최장 9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 수사관은 12년입니까?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은 관련 정보가 캐비넷에 엄청 쌓이게 됩니다. 네.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이 그 양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쯤 지나면은 이거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어요. 공수처장 진짜 무소불위가 될 가능성이 네, 네.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리고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저 임진표 씨는 아까 말씀하시니까 듣고. 그 위헌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당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근거, 위헌의 근거로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헌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도구만은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만들어지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 어디에는 속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도구만은 고전적 상권 분립 이론에서나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장 교수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 권력 분립 이론, 기능적 권력 분립 이론은 국가 기능의 분할에 초점을 두면서 국가 기능을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통제 기능으로 나누면서 네. 정책 통제 하나로 기관 상호간의 통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정부 내에서도 기관끼리 네. 서로 또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수처야말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그러한 기관 상호간의 통제를 강조하고 있는 현대 권력 분립 이론에는 오히려 더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박민식 의원님께서 공수처법 3조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이 공수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교감이 있을 수 있고 공수처가 일정 기간 활동을 하다 보면 또 간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시는데요.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이 공수처에 관여를 한다면은 공수처법 3조 3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되고 따라서 탄핵 사유가 됩니다. 네, 네. 예.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하시면. 예. 자꾸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공수처법을 보면요. 공수처장도 국회에서 사실상 선출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 후보 2명 중에 1명을 지명하고 다시 그 지명받은 한 명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수처장 국회가 선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형식적 임명권이다. 그리고 네. 국회가 공수처장을 견제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17조 2항에 보시면 네. 공수처장은 국회가 출석 요구하면 국회에 나가가지고 네. 국회 질문에 답변하게 돼 있고 네, 국회에 네. 보고하게 돼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국회가 공수처장도 뽑고 공처를 견제할 수 견제하는 있다. 기관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듣고 바로 솔직히 반론 듣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자꾸 걱정하시는데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의원님들 만나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수처 뭐가 문제냐 만들어라. 우리가 그 비토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네. 오히려 존재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당을 주로 수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견제가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구도는 삼각구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검찰이 우뚝 서 있었죠. 수사의 최정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도 검찰에 대해서 견제를 하지 못했고 또 검찰 스스로도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라고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19 감사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공수처가 생기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함으로써 삼각형 구도가 저는 만들어졌다고 네. 생각합니다. 수사기관 3개가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공수처에 있는 검사나 공수처에 있는 수사관,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적 망을 가지고 있고 역시 정보 수집 능력이 있고 정보 수집 기능을 갖고 있는 검찰도 공수처를 쳐다보고 있고 경찰도 공수처를 쳐다봅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경찰 쳐다보고 검찰 쳐다보고 네. 경찰도 공수처 쳐다보고 검찰 쳐다보고 그래서 세 가지 기구가 전에 없는 삼각형 구도의 견제 구조가 저희들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검찰이 우뚝 서 있고 검찰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상태와 세 가지 기구가 골고루 권한을 나눠갖고 서로 견제하는 구조와 어느 게 더 수사권 남용을 막는 데 좋은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경 공수처가 함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로를 알겠습니다. 수사하게 돼 있고 자동적으로 이첩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제 정책 중립 선거 관련해 가지고서는 제가 감사원의 사례를 한 가지 들고 싶습니다. 실제로 감사원 대통령 소속하에 있지만 그리고 이제 국회의 임명 동의를 통해서만 임명되지만 네. 그동안에서 감사원이 일 처리를 할 때 청와대 관련된 문제 있어가지고 제대로 처리 못했다.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문화부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들 감사원에서 도대체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느냐 이런 거 문제돼가지고 결국은 이 감사원도 지금 대통령 개헌안 2018년 3월에 나오던 개헌안에서 이거는 독립기관 하겠다. 헌법상 독립기관 하겠다 하고 개헌안에 실어놨을 정도거든요. 인사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심각한 것은 정책 중립성 내지 독립성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법원일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법원조차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 이제 서울농단 의혹이 터진 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삼권의 수장인데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돼가지고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찾아가가지고 부탁하고 네. 이런 구조가 되어버리고 그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김병수 대법원장에서 크게 안 다르다는 인식들이 크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우려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박주민 의원님의 어떤 그 삼각구도 이거 검경수사권 조정되기 전 얘기 아닙니까? 검경수사권을 통해 가지고서 예전 같으면 그게 말이 되겠는데 실제로 일부 아주 작은 범위 사건을 제외하고 검찰의 수사권 자체가 대부분 경찰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구조가 수사는 경찰이, 네. 기소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누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니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팩트 하고. 체크를 해드려야 돼가지고. 한 가지만. 마치고 네, 적어 네. 놓으셨다가 있다.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게 그런데 왜 네네. 공수처는 그 구조를 또 벗어나서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느냐. 실제로 이 세 개의 기관이 비등비등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사건분립 얘기할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비슷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제대로 되는 건데 네. 힘의 크기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어떤 팩트 공수처가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예,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릴 텐데요. 검찰청법을 개정된 검찰청법을 보셔야 됩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맞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정해져 있죠. 예. 거기 뭐가 들어가 있죠?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 네. 예, 근데 말씀하시고 예. 예, 아니, 먼저 네,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드린 질문 거예요. 드렸습니다. 예,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마약이라든지 몇 가지 아니, 한정된 범위 경찰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겠는요?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렇죠. 다만 원래 개정 초안에는 경찰이 범한 직무상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가 그냥 경찰이 범한 범죄는 다 수사할 수 있게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갖다 잘못 이해하신 것 네, 같은데 네. 제가 얘기한 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힘의 크기가 균형이 잡혀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네. 점을 말씀드린 한 말씀 더 거거든요. 드리면 저희가 그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게 자치경찰제와 이런 그다음에 경찰 내부의 수사권 관련된 조정 네. 법안들 같이 처리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협상이 잘 안 되면서 그 부분은 이제 빠져 있지만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공약으로 내걸고 네.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자. 경찰 그리고 개혁도 앞으로 계속 할 하자. 것이다 그리고 하는 것이고, 미래통합당이 예. 계속 그거 제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님들도 이렇게 된 마당에 경찰 개혁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간단히 발로 아까 듣고 네. 우선은 우리 임 교수님 이제 좋은 지적이라고 우선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공수처장의 정치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있다. 핵심이 공수처장 법전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임명하는 것이다. 선출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당히 좋은 지적 같은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출한다라고 하면은 어떻든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합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공수처가 이미 법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임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상 국회가 선출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려면은 국회에서
합의가 되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걸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그거를 법을 바꿔서라도 그럼 단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네, 되기 그건 이제 어렵고. 뭐 다른 아니, 두 얘기고 번째는 예, 예. 공수처장에 대한 견제권이 왜 없냐. 아까 국회 출석 요구할 네. 수 있다. 답변. 물론 이제 거기 있죠. 근데 그 조문을 제가 아까 보니까 이게 재판과 수사에 관여하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있어요. 한도에서.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은 공수처장이 뭐 사적으로 국회에 나올 이유도 없고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나와서 할 이야기는 전부 어쨌든 수사 문제에 수사 관련된 문제나 것인데. 재판 문제에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걱정이 있고. 네네. 저 우리 박 의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데 그 상당히 이제 언뜻 눈에는 싹 들어오는 표현 같습니다. 삼각 견제 구도, 네. 검경, 검찰, 공수처. 경찰, 네. 공수처. 이제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장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 공수처법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첩 요구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보면은 이 조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 조문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이 삼자가 대등한 관계에서의 그 견제 균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공수처에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짜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삼각 대등한 상태에서의 견제 균형이 되려면은 최소한 이런 조문은 저는 네. 독소조항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이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두 분 다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좀 여러 가지 보완한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래서 이제 공수처 검사는 이제 뭐 수사권, 기소권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 이런 안도 있고, 또 얘기 나온 것처럼 무슨 뭐 별건 수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외부 인사의 감시가 또 필요하도록 뭐 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권한 남용을 막을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시고.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죠. 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 주로 정무직 이상의 공무원들, 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 네. 다 이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기소권은 공수처법에 의할 것 같으면 공수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집니다. 당시에 하도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염려가 있다고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네. 결국은 여야 간의 협상에 의해서 기소권을 그렇게 제한해놨습니다. 제한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도 굉장히 그 권한이 막강한 건 아닙니다. 네. 기소권은 굉장히 부분적인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면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이 아닌 고위직 공무원은 공수처가 수사하다가도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수사 기록하고 다 넘겨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네.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과 공수처 서로 물고 물리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공수처가 검찰 위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물고 물리면서 견제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검찰 또 공수처가 서로 물고 물리게 돼 있다. 네. 그러면서 서로 어떤 수사권이나 기소권과 관련해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서로 견제하게 네. 하는데 바로 공수처 도입의 취지가 있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좀 그걸 위해서 뭐 수사 기소 분리한다든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보완. 그리고 예. 공수처 내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가 아까도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65명이고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지금 검찰은 2,000명이 넘습니다. 검사만 검사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100분의 1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검찰은 직접 수사권도 가지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예, 예.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는 다시 안에서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기소하는 공수처 검사 분리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한 건데 그렇게 출범부터 그렇게 나눠버리면 네네. 지금 워낙 막강한 검찰 권력을 공수처가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네. 때는 견제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대로 출범하는 게 맞다. 예, 이대로 출범하고 공수처가 굉장히 제자리를 잡았을 때는 다시 공수처 내에 수사와 기소, 공수처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볼 가는 수 것이 있다. 네. 바람직하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거기- 우려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 그럼 이 법을 보완한다면 어떤 방안이 지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네. 예전에 법안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행 이 공수처법 20조를 보면은 20조 1항에서 수사처 검사는 3조 1항 각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검사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판사 검사로 한정된 게 예, 아니라는 예. 거죠. 지금 일단 이 법 자체가 그렇게 통과됐다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애초에 이제 과거에 검사를 그렇게 했었던 것은 결국은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어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해가지고서 검사에 대해 가지고서는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까지 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통과되고 난 상태. 지금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통과되고 뭐 6개월 이내에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갖다 계속 끌고 간다는 게 좀 안 맞는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완하거나 좀 바꿔 개정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기본적으로 일부 수사권이 검찰에 남아있다고 하죠.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관철을 시켰다면 네. 그렇다면 공수처는 결국 이 경찰의 수사를 갖다가 견제하고 통제하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기소에 대한 것은 오히려 검찰로 넘기는 편이 맞지 않느냐. 네. 그리고 이제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기관이고 이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공소는 애초에 이 법 검찰이 하도록. 자체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지 이 수사기관으로서 이제 설치를 한 것이지 네. 기소까지 꼭 포함해야 될 이유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사처 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해가지고서 상호간의 견제 내지는 통제에 관한 것은 이 공수처법 25조에서 별도로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팩트 체크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말씀하시고. 그 공수처법 3조를 말씀하셨어요. 3조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3조 1항이 1호는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해라.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게 이제 정의가 돼 있으니까요. 네. 2호가 이제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하고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2호가. 예, 예, 그래서 이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검사가. 예. 그러니까 다 기소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법이 이제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구도 그렇게 해석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그걸 안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2호에서 얘기하고는 제2조 1호 다목, 하목, 과목, 하목 등등등등 네,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검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런 얘기하시는 게 아닌데요. 예. 네, 그럼 혹시 이제 말씀하실 때 혹시 이제 외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공수처가 권한이 막강하다 그러니까 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이대로가 뭐 일단 시행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공수처 내에서 기소 수사와 분리 아이디어는 이제 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좀 나오긴 나섰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임지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이제 검찰 내부에서의 기소 수사 분리라든지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원칙적인 모습, 아까 이제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이런 식으로 가는 것과 궤를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세 기관이 서로 지금 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만 이제 미리 조정을 한다는 건 잠깐 어폐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장기적 과제로 좀 남겨두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일단은 시행하는 예. 게 맞다 이대로. 예. 그렇습니까? 혹시 아까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보완되면 그래도 좀 받을 수 있다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벌써 10여 년 전부터 네.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이걸 뭐 세부적인 규정을 어떻게 보완한다는 데 대해서 의견 제시하는 게 좀 부적절한데 네. 그럼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네. 이제 이미 뭐 도입이 되었으니 여러 가지 이제 독소 조항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이 법정과 실제가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공수처가 되면은 이제 어떤 뭐 대통령 직속 기구니까 그 어떤 정보기관화 네. 또 뭐 정치적 사정기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상이 주로 보면은 고위공직자인데 특히 검사 또 거기다가 판사. 네. 근데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까? 관할 여기에 보면은 뭐 형법에 있는 조문이
거의 망라가 돼 있어요, 네. 사실은. 근데 뭐 공무원 범죄, 뇌물 범죄 이런 건 뭐 당연하겠지만은 직권 남용, 뭐 직무유기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를 들어보면 쉽게 네. 직권 남용죄라든지 직무유기죄라는 사실은 이게 좀 시쳇말로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법관에 대해서 법관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이제 그런 수사를 개시한다. 뭐 기소가 안 되더라도 수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법관은 이미 사실상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의 축적이 미치는 그 해독은 네. 저는 막강하리라고 본다. 그러면, 그래서 예. 정보기관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가면 뭐 헌재 결정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죠? 네. 연내 출범도 어렵지 않겠냐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의장이 야당이 지금 현재 교섭단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다른 데에서 추천하도록 한다든가 또 다른 추천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 당 소속 의원들 중에 일부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당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거나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우선은 대화와 설득이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야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저는 좀 약간 과장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야당이 결정하는 거다. 공수처장 후보는 비토권을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하나만 예, 말씀하시죠. 우리 박 의원님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뭐 법을 바꾸겠다, 바꿔서라도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오만한 태도입니다. 네. 법 지금 시행한 지가 7월 15일이면 아직 보름도 안 지났습니다. 네. 그런 태도를 견제해서는 안 되고 네. 지금 당론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네. 야당을 기다리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 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3년 동안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네. 특별감찰관도 제가 알기로는 그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국회 이것도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 추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북한 인권법 같은 것도 네네네.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이제 재단을 설립하기로 돼 있다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그거는 이제 지금 여당에서 찬성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뭐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네. 그런 그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법이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 노력을 뭐 해야 되겠죠. 합헌성 추정이라 해서 일단 시행하고 그다음에 위헌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면 보완하는 방법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 솔직한 생각은 네. 이것을 뭐 1년, 2년 하자 세월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 네네. 그렇더라도 지금 7월 15일 시행이 지났다고 며칠 지났습니까? 네. 너무 졸속적으로 예. 속도전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예, 어쨌든 뭐 이 두 교섭단체가 말씀하신 대로 협상을 좀 통해서 어쨌든 합의 사항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들어봐도 참 합의가 쉽지 않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출범이 돼야 될 그런 문제 같은데 오늘 토론 마치면서 마무리 발언 좀 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혜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수처법의 내용을 보면 이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어가면서 문제가 뭐 줄줄이 엮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지금 여당이 뭐 워낙에 이제 압도적인 다수 아닙니까?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었을 때 만약에 공수처가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키고 실패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매우 무거워진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제라도 첫 단추부터 다시 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년 동안 논의가 있었고 장애에 통과됐습니다. 시행일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를 이제 처장을 뽑아가지고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이
일종의 국회에게 주어진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인데 그거를 지금 야당이 지금 와서 철진한 위헌론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해놨으니까 그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공수처장 추천 후보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네. 굉장히 그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야당이 지금 헌법소원으로 이길 자신이 있고 위헌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면 헌재에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할 수 있어요. 헌법소원을 네. 제기하면서. 그러면은 그야말로 가처분 네. 신청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면 그때까지 그 법이 효력을 발생 못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정말 효력이 정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안 택하고 그냥 헌법소원만 제기해놓고 네.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는 우리는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저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출범의 취지는 검찰의 편향된 수사, 정치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20몇 년 전부터 줄곧 주창해 온 것인데 네. 작금의 상황을 보면은 그런 검찰을 나쁜 태도를 막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검찰보다 더 나쁠 수 있는 더 정치적일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 온당한 처사냐라는 근본적인 저는 그 의심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왕지사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네. 운영 과정 출범할 때는 좀 제대로 된 신중한 그런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좀 맞댈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까요? 네, 뭐 임지봉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수처 설치는 짧은 기간,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짧은 기간 동안 논의돼서 나온 결과는 아닙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쳤고 또 국민분들이 많이 바라십니다. 그만큼 법 시행에 맞춰서 진짜 공수처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야당이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위헌성 시비 뭐 이런 것 뭐 제가 솔직히 내용 들여다봐도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쟁점을 자꾸 삼으시기보다는 국민분들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공수처 관련 토론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어떤 결론이 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국민을 위한 공수처가 제대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치가 역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지혜롭게 해법을 찾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 토론 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